안녕하세요. 심포지움 5번 미래세대가 그리는 창의적 도전을 위한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심포지움 5번의 좌장을 맡은 카이스트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장 김원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심포지움은 미래세대들이 보다 과감한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국가 간 과학기술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국가의 경쟁력이 그리고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미래 세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연구와 활동들이 아마 과학기술 경쟁력과 또 생태계, 혁신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성장하고 마음껏 이들이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 새로운 분야를 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에 세 분이 이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그 총장 석학 교수이신 박배우 교수님하고, 두 번째 우리 공돌이용달의 정영준 대표님, 그리고 세 번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다혜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박배우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건국대학교 박배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김원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도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발표하실 두 분이 좀 더 자세히 각 항목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과학기술인이라고 하면 청년인 과학기술인들인데, 결국 그 우리가 전체 어떤 그 일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창의력이 높고 도전 정신이 높은 그 시기이고, 그 다음에 학위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나 학습 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창의력이나 혹은 도전 정신에 있어서 가장 높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의 어떤 연구실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실들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 청년과학기술인들, 박사과정이나 박사후 연구원과 같은 청년과학기술인들이고요. 이들이 그 아주 혁신적인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할 텐데, 그게 뭐가 필요할 건가를 좀 되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독창적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혹은 독창적인 도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연구 수행에 있어서는 먼저 연구 현황을 잘 파악하면서 독창적인 연구지를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연구지를 선정하고 나서 연구 전략 및 방법이 아주 독창적으로 잘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되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독창적 창의적 연구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실 문화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문화가 자유로운 토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 주제라는 게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연구 주제를 변경하는 데서 자유롭게,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개인의 연구 주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신 연구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 중에서는 특히 학술 대회가 되게 많은데요. 학술대회, 국내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창적이나 창의적 연구지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연구지를 선정하고 나면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비라든지 혹은 굉장히 우수한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신 연구 기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그게 국내일 수도 있고 국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 이외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닌 혹은 박사후 연구원이 아닌 인력들을 기관에서 제공을 하거나 혹은 과제에서 제공을 해서 이 연구원들의 업무를 단순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몰입 환경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독창적 연구를 하려면 청년이 과학기술을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계로 들어올 때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될 것이냐, 과연 내가 과학기술을 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불안한 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직업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가 하면 연구소라든지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보통 1년 단위로 프로젝트 기반의 공고를 하죠. 그리고 예측을 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그게 바뀝니다. 뽑을 수 있는 인력도 바뀌고 분야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 청년이 과학기술계로 진입을 할 때 내가 졸업할 때쯤, 내가 학위를 받을 때쯤 과연 저런 직장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최소한 일정한 숫자라도 이렇게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어느 한 기업이나 한 연구소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기업의 연합체 혹은 연구소의 연합체, 연구소도 연합체가 있죠. NST라고. 뭐 그런 기관들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현재 박사과정 혹은 박사후 연구원을 하고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불안하면 연구에 몰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프로젝트 기반이거나 혹은 프로그램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기반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인건비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프로젝트의 어떤 성패에 따라서 인건비가 끊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결국 학위 과정 동안에서도 특히 박사 과정 중에서는 박사 과정 학생이 직접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간 지원을 해서 최소한 학위 과정 동안은 어떤 이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도록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이 되어야만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취업한 동료들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더 이렇게 부담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에는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강해요. 학생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어떤 퍼머넌트 잡을 잡으려는 의욕들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재정적으로만 잘만 지원해주면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사후 연구원들에게도 개인 베이스로 지원하는 과제, 예를 들면 박사후 연수 지원 과제라든지 창의 도전 연구 기반 과제라든지 세종과학 펠로우십 과제, 지금 현재 있는 과제들인데 이런 과제들이 현재는 혜택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걸 좀 혜택받는 사람들을 늘리고 이들한테 하는 지원을 좀 장기적으로 해줘서 박사후 연구원들도 안정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는 또 취업과도 연관이 또 많이 되어 있기, 취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아니고 작년까지 키울이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키우리 사업이 이제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원하는데 박사후 연구원이 팀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은 기업체랑 연결이 돼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연구를 하고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박사후 과정이 끝나면 기업체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사업들이 지금은 이제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더 생겨나면 박사후 연구원들에게 재정적 지원 혹은 안정적 미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창업인데요. 요즘 특히 창업 관련되는 그 과제들 혹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대학원생, 그러니까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내려갈수록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생 중에서도 창업해 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박사후 연구원, 대학원생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실험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기반으로 실험실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체는 교원일 수도 있고 연구원일 수도 있고 대학원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 대학원생 한 명, 박사후 연구원 한 명도 작년에 이 사업을 해보려고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이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으로 선정된 다음에 회사를 만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성공적이면 팁스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붙어야 되겠지만 팁스 프로그램이 지원해서 3년간 약 10억 정도를 또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창업 지원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관심이 많은데 이걸 들여다보면 약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사후 연구원이나 학생들이 이걸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고 싶은데 자기 인건비는 물론이고 자기가 고용한 할 사람들의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인건비 소스가 필요하니까 부담이 돼서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또 작년에 이제 중앙일보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학 연구원 출신의 창업자 67%가 후회한다. 그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가 관료 주도형 사업 기획과 운영이 문제다. 들여다보면 행정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쓸데없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행정 규제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창업자의 자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뒤에 말씀하실 정영준 대표님이나 혹은 토론제로 참여하신 이채린 대표님이 훨씬 더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여기 아마도 조금 있다가 토론 시간에 자세하게 더 논의될 것 같고,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창의적인 또 아이디어로 좋은 재원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배우 교수님을 제가 처음에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려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 이제 건국대학교 이과대 학장을 역임하셨고,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그다음에 스코프스 선정자문 한국위원 위원장, 그리고 포스코 청암상을 받으시는 등 한국 물리학계를 리더하시는 아주 이 리더의 물리학자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정용준 대표님은 현재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학부과정을 다니고 계시면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셔서 지금 6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따르고 있는 공돌이 용달 유튜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젊은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과총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이며 또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 우리 정영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인, 그리고 유튜브 공돌이 용달 운영 중인 정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런 자리가 또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좀 긴장을 하고 말을 좀 더듬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MZ 세대 또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예, 이렇게 나오게 돼서 조금 MZ 세대스럽게 한번 또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우선 처음에 이제 이 발제를 처음 들었을 때는 창의적 연구로 좀 제안을 두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다시피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사업, 창업의 또 일환이고 새로운 도전을 한 거라서 이거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고충이나 어려움, 그리고 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왜 이런 창의적인 도전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 이거를 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좀 호소해보자 싶어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창업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학부 1, 1학년 때 사실 창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제 학교에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였고 2015년, 2016년 때는 그때 이제 창조경제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제 청년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 또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때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 또한 참여를 했었고 근데 이게 제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과제를 적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상금을 받는 정도에서 그쳤지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창업까지 이어진 친구나 이제 사례가 또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 주위는 적어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한 사례를 봐도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발생하기가 어려운 이제 기업도 많고 실제로 학부생 입장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기도 하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고 또 뭔가 사업체를 운영할 생각도 원래는 이제 없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시작을 한 이제 계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오늘 발제드릴 얘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라고 보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이제 되게 좀 즉흥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당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던 2018년도 당시에는 이제 미디어 교육 쪽이 되게 블루오션이라 생각했고 지금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지금 딱 맞겠다, 지금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해서 도전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전을 이제 하려고 하면 사실 미래를 생각을 하잖아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래 걱정도 되고 이게 뭐 내가 30, 40대도 계속 할 수 있는지 이런 걱정도 하면서 동시에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걸림돌이었는데 오늘 사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학을 해서 창업을 제가 하고 이제 기업체를 키워나가면은 사실 복학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정말 기업체가 어느 정도 커지고 안정화되면 사실 학교를 안 다녀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가 이제 군대입니다. 저는 지금 27살인데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보통 젊은 남성들이 20살에서 22살 좀 늦으면 23살까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다음 학과 공부를 이어갑니다. 근데 군대를 저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원래 이제 전문연을 통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할 생각이었는데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이라는 게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생각해서 뭔가 결과물을 이뤄낸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타이밍이나 아니면 진짜 지금 당장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우연히 시작했는데 이게 왜 잘 되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이제 이거 좀 내가 빠지기 어렵겠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군대에 대해서. 근데 우리 이제 이공계 이제 75%그 공대생 75%가 이제 남성분이고 아마 다 비슷한 걱정이나 고민을 했을 텐데 보통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너 그럼 군대 갔다 와서 창업하고 더 하지 그랬냐 이러한 얘기를 보통 하곤 하는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이 저희 학교 기준으로 7, 80%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데 사실 1, 2순위 안에 군대를 또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연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 창업에 정말 뜻이 있는 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냥 일단 대학원 가면서 생각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창업을 시작하는 나이 자체가 30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면은 저처럼 그 군대를 가기 전에 창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군대를 가기 전에 창업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문제는 많긴 하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체를 더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어차피 군대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기업을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뭔가 도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뭐 아니면 돈데요.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아싸리 키워서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가 됩니다. 저는 딱
약간 조금 약간 좀 사업체 크기를 좀 줄인 사례고, 제 주위에 이제 친구를 보면은 정말 이제 기업을 크기를 키워서 병특 업체까지 지정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근데 병특 업체 이제 그 전문연, 그러니까 병특 업체에 또 그 조항이 하나 있는데, 병특 업체 자기가 이제 그 병특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내가 대표고 내가 병특 업체에 들어가서 뭐 내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 국가에서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도 않기도 하고 임원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표직을 무조건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표를 바꿔가지고 다른 이제 군대를 갔다 온다는 그런 얘기도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애초에 고급 인력, 그러니까 이과생의 고급 인력 대부분이 이제 대학원에 가는 이유는 사실 군대 때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조금 더 기업이나 창업 쪽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창업이나 아니면 어떤 스타트업을 만들 때 이제 전문연처럼 뭔가 TO 같은 거를 조금씩 주면, 물론 그 과정이 저도 정말 어렵고, 그리고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 전문연 폐지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도 되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되게 민감한 이제 얘기인 건 맞지만, 분명히 어떻게든 잘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것들 조건이 생겨서 이제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어떻게 군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저는 우리나라 창업도 굉장히 또 창의적인 도전도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로서는 정리하자면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하지 않고, 이제 그리고 고급 인력들이 다 이제 대학원 쪽으로 빠지는데, 대학원에 이제 가면 보통 이제 30살이 이제 전문연을 하면 보통 30살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뭐 타이밍적인 창업이라던가 좋은 아이템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딱 남자에 이제 국한돼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이제 많은 남성분들, 저 다음 세대 이제 미래 청년들이 좀 저처럼 여러 장애물을 가지지 않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발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주 실질적인, 그리고 우리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도전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세 번째 발제는 우리 이다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이다의 박사님은 이제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한국청년과학기술위원회 총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등 유명한 젊은 우리 과학자이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우리 이다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이오 분석 표준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이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이 2022년 과총 행사에서, 연례 행사에서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가 다뤄진다는 점, 그리고 저희 같은 저는 사실 제가 MZ 세대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젊은 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박사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을 대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앞서 이제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용다리 공돌이 용달의 이 창업 사례를 들으면서, 또 다른 대표님들 그리고 주위의 다른 분들의 창업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적부터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사실 계속 생명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꿈을 이뤄가고 있으며 저도 언젠가는 사실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저는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19 2년 동안 지금 3년 만 3년이 다 되어 만 3년째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과학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모두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바이오분석 그룹에서는 제가 속한 연구팀이 이 코로나19를 진단하는데 정밀하게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물질을 개발하는데 사실 굉장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2년 동안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냈어서 매우 또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 입사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이 학위 과정 동안 했던 연구와 또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우리 기초과학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 기초과학 기술이 탄탄해짐으로써 더 많은 과학 기술이 과학 기술로 뻗어 나가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그 시대에 우리는 과학 기술이 한순간에 뭔가 폐쇄가 되거나 없어졌을 때 얼마나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는지를 사실 코로나도 겪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 또는 약간 국가 간의 그런 국가 간의 어떤 케미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로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우리 삶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과학 연구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오셨지만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의 후배들이 더 많은 과학기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겪으면서 영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어떤 점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들과 후배들과 나눴던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인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기업 연구소 그리고 그 공공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에 연구하시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7%는 공공 연구기관 그리고 21%가 대학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산업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후에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젊은 과학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사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이제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박사가 이미 박사 학위를 받고 어떤 정규직으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연구원 그리고 대학원생들 아까 박배원 교수님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들이 굉장한 경쟁 구도와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위치에서 사실 다들 각자의 고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저는 매우 운이 좋게 지금 현재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네이처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서 2016년에 스페셜 페이지로 다뤘던 것이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다,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연구를 하는 이런 젊은 과학자들이 보시면 꾸준히 OECD 국가들의 안에 있는 국가들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매년 4에서 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200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약 2배 정도의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000년에는 2,600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2020년에는 7,000명이 넘는 인원이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그러면 박사 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 연구원들이 그럼 어디로 일을 하러 가야 하느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원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원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공공연구기관은 TO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퇴직하시는 분들이 나가면서 이런 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형식으로 계속 새로운 일자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2배로 증가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의 경우에 사실 60세 이상의 분들이 이제 6천명 정도 되는데 젊은 분들의 자리는 그만큼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그만두시고 새로운 박사들로만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조를 좀 타파할 수 있을지를 모두가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자리인 포스트 박사 후 연구원 자리를 그냥 마냥 늘리고 그들을 위한 과제를 많이 준다고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나는 안정적으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더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가며 우리나라에서 5년 정도 비정규직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연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박 교수님도 이거는 사실 젊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이 느끼고 있을 것인데요. 연구에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네이처 페이퍼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본인의 하루 중에서 연구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수님들에 대한 문의였기 때문에 사실 티칭 이 부분이 좀 포션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정부 출연 연구원 저는 티칭을 하진 않지만 이 정부 출연 연구원에서도 사실 연구소 특이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또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연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하루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사실 행정적인 업무만 쭉 하다가 가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근도 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젊은 연구자들도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서툴러가지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교수님도 박사 후 연구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제도 생겼고 우리 대학원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과제도 생겼고 신진 연구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많이 생겼고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과제 수를 자꾸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 개수가 아까 모자라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 개수가 모자라는 것도 맞지만 한 개의 과제당 해당되는 그 연구비는 사실 한 사람의 인건비를 다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제 수를 계속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이 물론 지금은 3750이라는 규제가 있지만 5개의 과제를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학생 연구원을 고용하고 재료비를 소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5개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와 그리고 다 각기 다른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조금 과기부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주제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연구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우리 연구하는 문화의 디스커션 문화입니다. 저는 사실 외국에서 포스닥을 한 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께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저 옆 랩의 연구실에 다니는 학생한테 내가 너는 요즘 무엇을 연구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의 대답은 말을 못한다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그거는 저희 교수님이 조금 그래서 굉장히 딥 디스커션을 하지 못하는 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디스커션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옆 랩의 PI 분들께 사실 다른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으로 약간 각 랩으로 조금 연구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스커션의 그런 분위기가 조금 폐쇄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했었는데 물론 세미나도 굉장히 자주 학과 세미나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학과 세미나가 따로 있어서 각 대학원생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발표도 하고 거기에 대한 디스커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실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디스커션을 하면서 너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구나.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연구랑 같이 해보면 뭔가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하면서 사실 공동 연구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우리 사회 문화가 조금 막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외국 학회를 나갔을 때 더 절실하게 느꼈던 점은 외국 학회를 나가면 그 학회장 내에서 사실 PI든 학생이든 상관이 없이 서로 그냥 영구적인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고 그냥 간단히 커피나 맥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나이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직급이나 지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화합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디스커션을 하는 게 조금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아주 운이 좋게 올해 이제 10월에 열리는 10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인 소사이어티 포럼이라는 것을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곳에서 일본에서 이게 20년이 된 포럼인데요. 이 포럼이 매년 노벨상과의 젊은 과학자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저에게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되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한국인의 젊은 과학자를 초청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제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이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연구기관을 대표해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 포럼 자체가 그냥 연구적인 내용만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로 우리가 과학기술로 어떻게 사회가 처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연구에 대한 열정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더 새로운 아이디어도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넣었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의 오늘 발제 내용을 좀 들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토론자분들과 함께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자분하고 발제자분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세션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게 미래 세대 세션이니까 훨씬 더 우리가 미래 세대답게 훨씬 더 자유롭고 또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방금 세 분 발제자분 외에 제가 그 세 분 토론자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왼쪽에 앉아 계신 이제 문회리 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문혜리 교수님은 이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그 박사연구원을 역임하셨고 또 최근에 일본 배위화학회에서 수여하는 국제 창의연구상을 수상하시는 등 화학 분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간단한 따뜻한 박수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세션을 일부러 저희 교수님들은 맨 끝에 모셨습니다. 중간에 우리 MZ 세대 분을 가운데 모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시는 안재익님은 현재 한양대학교 비즈니스 인포메틱스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이제 박사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그다음에 사단법인 국제전자상거래연구원 사무국장, 그다음에 한국 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등 미래세대다운 활발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재익 학생 연구원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왼쪽에 우리 계신 한국의 주커버그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우리 클라썸의 이채린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그 주커버그처럼 카이스트 전산학부를 중퇴를 하시고 현재 학습 데이터 및 AI 기반 교육 소통 플랫폼인 클라썸을 창업을 하셔서 멋지게 키워내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시는 등 어떻게 보면 과감하고 창의적인 젊은 세대의 표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채린 대표님의 이메일을 여러 번 저희 수업 관련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또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세션은 저희가 한국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그리고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 미래 세대가 얼마나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더 바꿨을 때 우리 미래 세대들이 훨씬 더 큰 호흡으로 과감한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중요한 또 몇 가지 굵직굵직한 제언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발제 아주 잘 들었는데요. 그 발제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 다 과감한 도전을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조금 더 들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있었었는데 뭐 우리 정용 대표님 또 과감하게 유튜브를 도전을 하셔가지고 뭐 60만 명의 또 구독자가 있고 하신데 우리 이채린 대표님의 경험담이 사실은 굉장히 다들 듣고 싶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채린 대표님의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됐고 또 어떤 점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텐데 중퇴까지 하면서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클라썸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클라썸은 소통 중심의 교육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이런 곳들에서 LMS랑 연동을 해서 이제 그 소통을 더 특화를 시켜가지고 증진시킨다던가 아니면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에서도 교육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 25개국에서 또 6천여 개의 기업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창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시작은 원래 창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5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그 전산학부 컴퓨터공학과에서 과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동아리 위주로만 학생들이 친한 거예요. 대학 가면 다들 그렇잖아요. 같은 동아리 사람들끼리만 서로 정보 공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거 인맥이 없으면 공부도 제대로 못 하겠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대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업마다 과목별 톡방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께 허락받아서 이제 처음엔 4개 톡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정말 간단한 질문부터 정말 심도 깊은 질문들까지 오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학기 때는 40여 개 수업, 그 다음 학기 때는 이제 카이스트 수리과학과나 이제 다른 학과들, 그리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같은 다른 학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채팅방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많잖아요. 질문과 답변이 섞이고 질문이 묻히고 이걸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전과를 했던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과목별 톡방이 없었으면 한 학기를 버티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컴퓨터공학과인데 좀 더 제대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클라썸 1.0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이게 꼭 동아리에서도 만들어도 되고 학생회에서도 만들어도 되는데 창업으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게 프로덕트에 재투자돼야지만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고 우리가 이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썸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또 처음에는 이제 이 대학에서는 잘 사용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또 처음에 막 투자자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국내 대학 시장은 너무 작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내 대학에서 먼저 한 학기에 질문이 300개, 500개, 1000개까지 나오는 케이스를 만들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 시장까지 확장을 해서 참여도 낮은 그런 기업 교육 환경에서 참여도를 또 이끌어내고 또 AI를 통해서 그런 소통들을 효율화시켜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덕트가 발전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에 있다가 왔는데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25개국에서 점점 더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랑 한국에서도 동시에 투자를 받으면서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50명의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이스트 들어오기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오셨는데 과감하게 또 중퇴를 했을 때 고민 그런 건 없었나요? 사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별로 없었던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제가 바로 자퇴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저는 실제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도 바로 자퇴를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학업이랑 병행을 하면서 이제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병행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휴학을 또 했어요. 그래서 휴학한 상태로 또 있다가 기업이 이제는 너무 커져서 제가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몇 년 후가 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자퇴를 결심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이제 HP 같은 데서 되게 오래 일하셨고 막 실리콘밸리에 계셨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너 같은 아이는 자퇴를 해야 된다. 창업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 막 저한테 막 자퇴를 권유하시고 이랬었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제가 했던 선택들이 많이 믿어주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게 좀 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설득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었던 게 그 카이스트에서 제도 때문이었어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자퇴를 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제가 마음껏 재입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재입학을 할 때도 1학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학적이 다 유지가 됩니다.
사실 저는 돌아갈 마음이 별로 지금은 없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이 되는 이제 못 들은 걸로 가략적인 하겠습니다. 선택지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또 제도적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학교 입장에서도 이렇게 창업을 했다가 또 실패하거나 이런 인재들도 많잖아요. 그 인재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그런 노하우들을 또 학교 안에서 공유하고 같이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나는 선순환들이 학교에서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채린 대표님이 자퇴하고 나서 또 학교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이채린 대표님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요새 중간에 인턴을 막 1년, 2년을 하면서 안 돌아오는 경우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작년 말에 아예 그 휴학을 뭐 10년까지 할 수 있는 그냥 다 오픈시켜 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돌아올 때는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해놨는데 그런 제도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또 중요할 부분인 것 같고 뭐 저기 아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몇 학년 때 지금 중퇴한 거죠? 네. 3학기 정도 남겨놨었고요. 사실 3학기. 저는 진짜로 졸업할 마음이 있어서 힘든 과목들도 다 들어놓고 이제 병행해도 될 만한 이제 어떤 뭐 교양 과목이나 이 정도만 남겨놨었는데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네. 제가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네, 네. 그런 그 하나의 경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다른 우리 그 MZ 세대들 뭐 우리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비슷비슷하게 겪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저 지도 학생의 박사과정 학생도 창업을 했는데 회사가 굉장히 잘 돼서 또 이게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사실 그거를 물론 학교의 제도도 있지만 또 창업이라는 하나의 디멘션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디멘션으로 보고 어떻게 잘 그 끌어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 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그 정영준 대표님 아까 잠깐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사실 4학년이었는데 막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또 군대도 있고 근데 막 지금 막 60만 명의 유튜브가 막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 이런 것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방금 이제 이채린 대표님 얘기 듣고 사실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학업 병행도 관련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남겨놨었어요. 저도 3, 4학기 정도 남겨놓고 이제 휴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사실 정말 뜻이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한번 시작해봤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고민은 많긴 한데 사실 유튜브라는 거는 조금 미래를 그리려면 더 제가 30살, 40살 때까지 더 뭔가 하려면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사업을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군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복학도 결심을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유튜브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사업도 좀 같이 고민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복학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군대는 어떻게? 군대는 사실 아직 재검 결과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아직 그 생각을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저 향후에 인생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유튜브는 어떻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가기 전에 좀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 뭐 제가 최근에 아마존 갔다 오고 막 갈라파고스 갔다 오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이거 군대 가기 전에 그냥 재밌는 거나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도전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리스크 관리를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마 그 비슷한 지금 학부생으로 계신 우리 젊은 청년과학기술인들은 다 비슷한 특히 이제 남학생분들은 다 똑같은 고민과 경험을 지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그게 아까 저도 전혀 생각 못했는데 군대 때문에 창업을 30세 이후에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안재익 님은 사실은 이제 지금 박사과정에 있긴 하지만 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셨는데 어떤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사실 뭐 연구실에서 소속돼서 뭐 다양한 연구 과제들 같이 하고 뭐 이러고 있어서 제가 도전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워낙 도전적이신 분들이 좌우에 계셔서 제가 과연 도전적인 사람인가? 저는 그냥 제가 주어진 연구 과제에 그냥 항상 열심히 하고 뭐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대학원 오는 게 저한테는 좀 더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부를 좀 중국에서 나와서 갔다 와서 좀 취업 쪽으로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기관에 인턴을 좀 했었습니다. 한 3군데 기관에서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출현 연구소에서도 인턴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 연구라는 분야가 재밌겠다. 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대학원 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대학원에 와서 근데 또 막상 와 보니까 이게 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대학원에 오면 뭐 이렇게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교수님들이랑 막 매일 디스커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매일 좀 디벨롭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석사 1기 때 딱 들어왔을 때 느낀 거는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생각했던 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지도 교수 배정이 좀 안 됐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 배정이 되고 나서 지금 저희 교수님 뵙고 나서 이제 되게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연구 과제도 같이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연구 과제 진행하면서도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뭐 이것저것 하면서 배운 것도 되게 많았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총학생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청년과학기술위원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에 시간이 많이 뺏긴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는 너 바쁜데 어떻게 그런 거에 다 하냐 이러는데 저는 이 또한 저한테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냥 제가 저한테 주어진 바를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박사 논문 준비 중 이제 논문 주제를 이제 열심히 작품 서칭하고 있습니다. 박사 받고는 어떤 과감한 또 새로운 도전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박사 하고 나서요? 하고 나서 모르겠어요. 제 가치관이 약간 너무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하지 말자. 지금 당장 열심히 하자거든요. 제 가치관이.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 목표는 박사를 잘 받자. 네, 내년까지 박사학위를 좀 받도록 노력을 하자여서 아마 그때쯤 되면 제 목표가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없어서 말씀 못 드릴 거예요. 네. 네네. 세 분이 약간 공통적이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우리 저기 그 이달 박사님도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출연연의 연구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감한 본인이 생각하기에 과감한 도전이라는 부분을 옆에서 보면 어떤 게 중요한 요소일까요? 저는 제가 과감한 도전을 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학부 때 수업에서 사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학부 당시에 뭐 카네기 이론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과학도지만 그래도 비즈니스적인 면을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눈이 뜨였거든요. 사실 그때 그러면서 사실 그때에는 연구가 아닌 뭐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 김원준 교수님도 알게 됐었고, 그 당시에 많은 도움을 저희는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그때 어떤 사회 약간 취약계층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와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는 동아리였고, 그게 글로벌 동아리였어서 저희 처음으로 그때 미국에도 한번 가서 같이 그 동아리를 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다들 이런 도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웠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갈까라는 꿈도 꿨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여기 안재 이 학생회장님의 경우와 좀 반대로 저는 그러면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꿈꿔온 게 과학자인데 다른 길로 가는 거는 맞나?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나에게 더 맞을지 다른 길을 가는 게 더 맞을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업에도 들어가서 한번 인턴을 해보고 연구실에서도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그러면 해외는 어떨까? 이래서 해외에 나가서 교환학생도 해보고 이런 도전을 좀 해보다가 저의 적성과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이 이 부분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현재 지금 제가 들어온 지 한 3년밖에 안 된 굉장히 초기 경력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입 직원 축에 끼지만요. 제가 저희 연구원 홍보팀을 통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아니면 강연을 해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항상 참여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가 어떤 고등학생, 고3인 학생들이 하는 동아리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사실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었고, 다들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었는데,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제가 보내준 논문을 읽고 질문지를 작성을 해오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학원생과 당연히 다른 관점이지만 매우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인사를 나누고 할 때에는 본인은 다들 의대를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랑 인터뷰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는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학생이 자기도 이런 생명과학 연구를 하고 싶다고 갑자기 진로를 바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팬시한 거를 좀 많이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에 조금 국한되게 되는데, 저도 학부 때 처음으로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접했던 것처럼 그 학생들도 앞으로 미래의 자원이 되는 우리 후배들에게도 많은 다양한 경우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연구원으로서, 연구자로서 보여주고 싶고, 여기 오늘 나와주신 분들, 대표님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치타가 염소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염소처럼 크는 것처럼 훨씬 더 되게 다양한 어떤 이 과학 기술 또는 뭐 그걸 넘어서 다양한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고 알고 미리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 훨씬 더 과감한 또 창의적인 도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부분에서 우리 문혜리 교수님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또 궁금한데, 문혜리 교수님 여기서 가장 그래도 우리 MZ세대에 가까우신 분이셔서 다양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이 보시는 관점이 있으실 텐데요.
문혜리 교수님 보시는 그 MZ 세대들의 어떤 특징이나 그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수님으로서 리드를 하시는 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또 이들한테는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교육과는 어떤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조금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명 중에 가장 젊어서 네, 기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 또한 이제 20여 년 전에는 저도 청년과학기술인이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제 그 친구들의 도전이나 아니면 실패나 성공을 이제 가까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걸 많이 고민을 같이 해봤는지, 그리고 교수라는 사람은 그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뭐 이런 고민도 사실은 들고요. 아까 전에 그 이제 대학원생 분들, 특히 이제 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박사로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창의적인 도전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저 또한 좀 그런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은 매일매일이 창의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창의적인 도전이 없으면 이제 의미 있는 연구를 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치열하게 이제 창의적인 그런 도전을 하는데, 오늘 이제 창의적 도전이라는 이 두 단어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창의적인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역량, 노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를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도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번지 점프를 뛴다 생각을 하면 내 몸에 묶여 있는 이 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뭐 99.99% 정도 있어도 뛰어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마당인데, 거의 한 50% 정도 살고 50% 정도 죽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MZ 세대들은 저는 본투비 이미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뭔가를 이렇게 인풋을 막 이렇게 넣기 시작하는 순간 그 차기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줄 일들은 그들이 그렇게 뛰어내리려고 할 때 안전하구나, 이 사회는 내가 한 번 정도 실패해도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사회가 그 실패를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대학원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학부생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런 청년 과학 기술인들이 뭐 창업이 됐건 어떤 도전을 할 때 좀 한 번에 한 번에 아웃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뭐 삼진 아웃도 아니고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이쪽 경영 쪽 연구의 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누가 유명한 창업가가 되는가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창업가가 성공하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이 안정적이고 모든 게 다 준비돼 있는 그런 창업가가 훨씬 더 성공적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책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아까 이채린 대표님도 복학할까 알 수 있어서 있는 부분들 있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실패가 용인되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준비된 사회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걸 문혜리 교수님 아주 잘 지적해 주셨고요. 박비호 교수님, 네. 저도 그 문혜리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그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일단 말을 하지 않고 벙어리로 지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도전할 때 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특별히 이채린 대표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런 제도들이 별로 안 갖춰져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보면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가 엄청난 도전이니까 조영준 대표는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당연히 어떤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창업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웠는지 그런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인생에서 창업은 절대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이제 주말 드라마 이런 걸 보면요, 사업에 꼭 아버지가 망하셔서 온 집안에 압류 딱지가 붙고 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사업이라는 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고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창업은 절대 없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마음이 좀 생각이 바뀌게 된 건 대학교 개발 동아리에서였어요. 그 개발 동아리에 이제 여러 선배분들이 계셨는데 창업에 굉장히 성공한 분도 계셨고요. 예를 들어 크래프톤의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만드신 장병규 의장님도 계셨고, 한편으로는 창업에 실패한 분들도 계셨어요. 창업에 실패했지만 예를 들어 막 데브 시스터즈에서 전체 개발 총괄을 하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업에 성공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까지는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하나 느꼈었고요. 두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괜찮구나. 이거를 누군가 그냥 저한테 말로만 해줬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을 베팅했고 근데 그 결과가 저랬구나를 직접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본다고 해서 창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요. 내 인생의 진로의 한 선택지가 창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마음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클라썸을 만드는 기로에 섰을 때 그때 하나의 선택지가 창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들어보면 MZ 세대시지만 저희 세대랑도 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뭔가를 선택을 좀 끼워보려고 저희 세대도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성공 스토리가 있으면 선택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에는 이미 성공 스토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채린 대표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과학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표준연도 마찬가지, 한양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런 성공 스토리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공 스토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업이나 이런 쪽은 경험도 없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저희 학교 창업팀 팀장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쭤봤더니 사실 멘토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그 굉장히 창업에 대한 환경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모든 학교가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성공과 실패 사례를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시작을 함에 있어서 뭔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멘토단들이 좀 구성이 되고, 그게 뭐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학교들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모든 학교가 가질 수가 없다면.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나 이런 큰 학교에서 좀 그런 분들이 봉사의 느낌으로 좀 주변 그 지금 이제 시작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좀 그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다면 굉장히 더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철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은 사례들을 본 것들, 특히 근데 그 중에서도 실패 사례를 본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실패와 성공의 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회.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나쁜 게 아닌 하나의 어떤 실패 자체도 하나의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이 되고 또 새로운 실패를 도전할 수 있는지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2차 대전 때 저기 맨하탄 프로젝트였었죠. 거기에
도시가 3개가 엮여져 있고 3개인가 5개가 엮여져 있고 몇만 명이 사실은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은 수백만 개의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거였거든요.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이런 컴포넌트 이렇게 섞여서 할 게 좋을지를 이 케이스를 막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다 실패를 해보면서 과연 어느 게 적절한지를 찾아내는 게 이 프로젝트 중에 가장 핵심적이었는데 그런 실패가 없으면 사실은 성공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실패도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걸 우리 사회가 그 두 개의 가치를 얼마나 잘 같이 볼 수 있는가. 꼭 성공한 사람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그 다음 성공 또는 다른 성공을 위한 중요한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접근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되게 공감하는 게 그 창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테드 강연이 있었어요. 저는 그 연구의 결론이 되게 공감됐던 게 뭐 팀, 아이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운과 타이밍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노력을 되게 약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연쇄 창업가들이 성공을 한 이유들이 물론 그 성장을 해서의 누적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운과 타이밍이 올 때까지 시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그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공이냐 실패냐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나 성장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게 인적 자본 자체가 저는 성장하고 커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다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창업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과감한 도전이기도 한데 이제 연구를 또 해보면 우리 분야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저널에 내려면 거의 이 확률이 한 5% 이하, 5%가 뭐 한 2, 3% 될까 말까 하는 뭐 사이언스 네이처도 마찬가지잖아요. 100개 내에서 1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연구인데 사실 그 연구자들도 과감한 도전이긴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2, 3년, 4, 5년에 투입을 해서 그 저널에 낸다는 것은 그 4, 5년을 거기 내는 게 인생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 과학자들한테는 이제 그런 도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던 분야에 이제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약간 뻔한 연구 결과를 내서 빨리빨리 10개 논문을 내느냐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실패가 용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실패가 용인이 안 되면 결국 이제 교수님들이 빨리빨리 논문들 많이 써서 그냥 테니어 받고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 과학계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과감한 젊은 세대들의 창의적인 도전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실패를 했는지를 보고 꼭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도전적인 연구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뭐 그건 우리가 사실 그거를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또 그 실패에 대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든지 그걸 약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다혜 박사님 그 연구소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연구자들이 항상 고민을 하죠. 다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주 좋은 논문 하나를 위해서 다 투자를 할 것인가. 저는 사실 저희 선배님 중에 10년 동안 해서 정말 좋은 논문을 쓰신 분도 배웠고 그 분이 10년 동안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훌쩍 좀 되어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연구 능력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청년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어느 정도 그 관용을 좀 베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동료분들, 제가 이제 만나 뵈었던 연구자분들 중에 정말 똑똑하고 정말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논문도 운과 타이밍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좋은 논문을 계획했던 제가 꿈꿔왔던 좋은 논문을 쓰지 못하고 약간 나는 이제 안 되나라고 하면서 그냥 평범한 연구를 해야 되나라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고 저도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다작용 프로젝트 하나와 장기용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성공 실패용 프로젝트를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성과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세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꼭 성공만 해야 된다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계에도 조금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해서 꼭 논문만 내면 성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시도를 했는데 논문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나왔지만 특허를 못 썼지만 이런 결과는 나는 나왔다라는 것으로도 좀 받아들여지고 그 연구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까 이제 발표 내용 중에서도 이제 행정 업무가 많고 뭐 이런 게 사실 조금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R&D 효율성, 투입 대비 얼마나 많은 게 나왔는지 성과라는 게 결국은 논문과 이제 특허로 산정이 되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연구라는 것은 여러 실패 사례가 쫙 쌓여서 거기서 옵티멀한 이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과정, 꼭 개인으로만 뿐만 아니라 기관으로서 국가로서 그런 이게 다 축적이 되면서 이제 이 성장, 그러니까 솔루션들을 찾아 나가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효율성보다는 축적과 그다음에 경험 그리고 창의성과 도전 이런 관점으로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박배 교수님. 이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대 박사님이 더 이상 MZ 세대가 아니고 기성 세대신 것 같다.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고민들을 뭐 연구계에서는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과는 당장 1년 단위로 내야 되고, 근데 하고 싶은 일은 한 2, 3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작은 논문을 여러 편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큰 논문을 2, 3년이 걸리더라도 참고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 심사나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량적으로 그냥 숫자나 이런 편수로만 가다 보면 말씀하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대하 박사님이 올해 연구한 연구 결과는 아직은 논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프로그레스를 보였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평가자가 되고 심사자가 돼야 그 새로 바뀐 시스템에서도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높여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거의 배경을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Trust Based Society, 신뢰 기반의 사회. 사실은 그거를 색안경 끼고 보면 얘는 연구 안 한 연구자예요. 하지만 신뢰 관점에서 보면 얘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연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까 그 이제 안전에 대한 안전한 사회, 리스크 부담을 줄여주고 실패를 용인하며 실패와 성공의 가치를 대등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회와 또 그런 트러스트, 신뢰 기반의 사회가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과감하게 창의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마디씩 우리 민혜리 교수님 쪽부터 시작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미래 세대
들이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반성을 했던 만큼 이 우리 대학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더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그런 망을 제공을 해주고 그럴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주변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연구원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연구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또 창업과 또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시는 분들 얘기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뻤고 영광이었고 앞으로 연구도 같이 뭔가 이런 좀 더 유튜브도 뻗어나갈 수 있게끔 같이 콜라보도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소통도 사실 연구자에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또 시스템도 알게 되어서 그런 것도 활용하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그리고 유익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비슷한 부류 사람들의 이제 얘기만 듣고 또 갇히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도 뵙고 연구원님도 뵙고 또 다른 창업가분도 뵙고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또 생각을 또 공유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오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더 안 보태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청년과학 기술인들에게 항상 과감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하이 리턴에 대해서만 너무 키를 둔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이 점에서 아까 교수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좀 가야 될 방향이 많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조금 부러웠던 게 그러니까 카이스트나 뭐 과기원 쪽에서는 과기부 산하라서 굉장히 이런 도전적으로 이게 제도가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제가 놀랬던 게 뭐 재입학을 해도 다시 학년으로 이게 커버가 되고 이런 게 근데 사실 제가 소속된 한양대나 뭐 다른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과기원이나 이쪽이 확실히 과학 이공계 쪽이다 보니까 발전도 빠르고 속도도 빨라서 추진하는 속도도 빨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과학기술계를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좀 종합대학에서도 좀 전체적인 풀에서 같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제도 혁신이나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다들 단어만 달라서 그렇지 내용이나 키워드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서 오늘 뭐 너무 좋았던 자리인 것 같고요. 계속 이러한 얘기나 논의가 계속 되다 보면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주어진다면 더 빨리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창의적 도전이라는 이 주제를 잡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창의적 도전이라는 게 사실 딱 두 가지로 결정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창의적 도전의 끝에 희망이 있는가, 그걸 사회에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결국엔 창업신이든 다른 신이든 다 비슷하게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희망 끝에서 결국 창의적 도전의 끝에 열매를 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는지, 열매를 따는 것 자체가 개인한테도 얼마나 좋을 수 있는지, 사회한테 좋을 수 있는지,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최근에 지금 한국 상황들을 보면 그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정말 많은 발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엑싯을 한다라고 해도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수백억 정도의 엑싯이면 정말 놀랄 만한 정도로 이제 성공을 한 규모였다면 이제는 한국에서도 조단위 엑싯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꿀 수 있는 꿈의 크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인적으로도 사람들 자체의 시행착오들이 누적되고 이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많은 부분을 또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또 만들어갈 생태계가 오히려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해서 참 영광인데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아주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게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는데 김원준 교수님의 큰 그림이 아닌가. 이다혜 박사님이 소통을 얘기하시고 이채린 대표님이 소통의 플랫폼을 또 두 분이 오늘 끝나고 나서 뭔가 큰 일을 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런 소통의 자리, 작은 소통의 자리지만 여기서 아까도 우리가 석세스 스토리, 성공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뭔가 우리의 어떤 소통으로 또 성공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아마도 다른 우리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도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서로 간에 전혀 다른 분야인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포럼과 이런 이 턱하는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해봤자 누가 이걸 뭐 받아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최근에 과청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하는 이 소통을 우리 사회는 듣는구나. 그리고 박배 교수님도 같이 리드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가 작년에 또 미래세대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바뀌는 것들을 봤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열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 것 같고 또 여기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사실은 그냥 유튜브로 남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보는 다양한 관계자분들께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0년 전에 이채린 대표가 아직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사실은 창업은 완전 레스트 초이스.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 뜯어말리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 10년 사이에 완전히 이 턴오버가 됐고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우리 사회 리소스라든지 제도라든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는 바뀔 수 있는 사회구나. 우리 사회는 가능성 있는 사회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껴서 오늘의 이 얘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제안했던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아마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데 중요한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따뜻한 박수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